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입니다. 최근 제2의 N번방 또는 돈다발람 등 그 불법 촬영물, 아청물과 관련해서 문의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고, 통신매체 음란죄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들이 대부분 사건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문의자들은 아직 사건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친 두려움에 연락을 주신 분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이 경우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드신 분들을 제외한다면 사건화가 된 이후에 연락을 주셔야 제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10분 중에 한두 분들은 실제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시고 경찰 조사가 예정된 상태에서 연락이 오시는데요. 일단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셔야 하는데, 제가 예전에 지난번에 경찰 조사를 진행할 때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수사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수사기법이 실제 경찰 조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범죄 혐의를 의심받는 피의자 입장에서 진술 조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피의자 입장에서 활용할 만한 스킬이나 권리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사관이 하는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굉장히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사관이 당시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아니요, 그 정도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였는데 저한테 이렇게 부축을 해달라고 하긴 했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참 애매한 답변으로 생각이 들 겁니다. 진술조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진술인이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변만 계속하게 된다면 그 혐의에 대해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수사관이 질문에 대해서 변명만 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피해야 할 답변 태도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찰 조사 경험이 없는 일반 분들이 갑자기 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정말 무거운 분위기에서 아까 그러한 질문을 받게 된다면은 제가 예를 든 답변보다 더 횡설수설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하는 모든 질문에는 일단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예,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할 얘기가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답변을 이어나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진술조사가 일관성 있게 꾸며지고 내가 답변을 회피하거나 변명을 주는 인상을 전혀 주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사관이 동일한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물은 거 또 묻고 또 묻고 잠시 쉬었다가 또 묻고 또 다른 질문을 하다가 또 묻고, 이런 식으로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그 조사관들은 이미 그날 있을 조사 시나리오를 대략적으로 만들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거를 피의자 신문 사항이라고 하는데요. 그 신문 사항에 따라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그걸 이제 타이핑을 하면서 그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들었던 답변인데도 다시 묻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매모호하거나 그 피해자가 답변을 회피하거나 변명을 한다는 생각이 들면 명확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동일한 질문을 계속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사관도 피해자의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답변 내용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동일한 질문을 계속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건 일종의 수사기법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동일한 질문을 말만 조금만 다르게 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사람이라는 게 항상 일관적이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답변이 꼬이고 일관적이지 않게 됩니다. 이 일관성이라는 것은 진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는 거짓말은 그게 일관성이 있으면 진실이 되고,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일관성이 없게 되면 그것도 거짓이 됩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수사에 있어서 일관성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관이 동일한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에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이 조사관은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내가 편안하게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침착하게 답변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추측에 근거한 대답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술에 대한 답변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설명하는 부분에 사실을 제외한 나의 생각과 의견이 개입하게 되면 나도 이게 사실인지
내 생각인지 구별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정말 중요한 진술의 일관성이 깨지게 됩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깨진다는 건 다른 의미로 나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나의 진술 전체가 부정당한다는 의미와 같기 때문에 진술 조사에 있어서 일관성만큼 중요한 요소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에 있어서 그 사실을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냥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만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게 내가 추측하는 답변, 추측성 답변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의 권리를 미리 잘 알아보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미란다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나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 영화나 드라마에서 경찰이 범죄자를 이렇게 체포할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조사관들의 수사 기법이나 질문들은 결국 범죄를 성립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책임은 수사관들에게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힘든 질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게 가장 최선의 답변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타이밍을 조사를 처음 받는 일반인으로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 조사 시에는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동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게 되면 수사관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질문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도 다 수사 기법입니다. 피의자를 계속 몰아가서 범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인데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수사관님 잠시 화장실 좀 다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시고 화장실 가시든, 또는 흡연자라면 담배를 한 대 피우시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오셔가지고 다시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첫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받았는지 확인을 봐야 합니다.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내가 고지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다음에 말씀드린 사항을 기억하시고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물어보는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변해야 됩니다. 둘째는 동일한 질문이 반복되더라도 절대 당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멘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사관의 그런 수사 기법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추측성 대답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휴식 시간을 꼭 활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화장실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오늘은 실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